네, 반갑습니다. 김종문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고려의 경제 부분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뭐 사실상 이제 고려의 경제 얘기를 한다면 토지제도가 가장 우선일 텐데, 일단 이 토지제도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전시과 제도, 역분전 전시과 제도를 찍어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선생님들이 이제 작년 걸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오늘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러한 전시과 제도 자체가 무신정권을 거치고 그 다음에 원간습기를 거치면서 사실상 무너지죠. 그렇게 무너지면서 새로운 이제 토지 제도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 이제 녹과전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거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 건국 1년 전이긴 하지만 1391년에 과전법이 나오면서 완전히 새로운 토지 제도로 넘어갑니다. 이러한 고려 말 조선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과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이러한 과전법이 나오게 되는 그러한 상소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상소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는 제가 볼 때 어려운 점이 전혀 없습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그렇다면 이제 한번 한자 들어가 보겠는데요. 한자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말씀을 좀 전에 한번 드렸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보이는 한자가 이 정도 글자들입니다. 일단 첫 번째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중요한 단어들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대사헌이라고 읽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역시 조준이라는 요 이름을 한자로 봐주실 수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대사헌이라는 단어를 도금만 된다면 사실은 이걸 놓칠 리는 없다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 대사헌이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조선시대의 사헌부의 관료로 볼 수가 있을 건데, 왜 고려시대 1388년에 조준이 전제계획안을 제시하는 요 당시에 이제 대사헌이라는 것이 존재하느냐, 혹시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의문을 가지실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대사헌, 즉 사헌부의 관원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사헌부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조선시대에 넘어가야 나온다라고 기억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바라볼 때 대사헌이라는 이 기구는요, 충렬왕 때 실제로 잠깐 보여요.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충렬왕이라기보다는 충선왕으로 봐야 되는데, 이 충선왕이 1298년에 왕이 되고 나서 전제계획을 단행을 합니다. 그때 이 대사헌이 있는 사헌부를 만들게 되는데, 아, 여기에서 사헌부라고 한다면 도대체 뭐가 변한 거지? 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뭐냐 하면, 사헌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려시대의 어사대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어사대가 변한 것인데요. 이 충선왕이 즉위를 하면서 어사대를 사헌부로 바꿉니다. 그런데 이 충선왕이 1298년에 제가 어느 사례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6개월 만에 하야하게 되죠. 아버지하고의 권력 갈등, 그리고 이제 조비무고 사건, 이런 것들이 얽히면서 결국은 충렬왕으로 다시 왕이 바뀌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 사헌부라는 명칭이 보인다는 거죠. 즉 대사헌이라는 명칭이 보인다는 것인데, 결국은 이 대사헌이 있는 사헌부라는 명칭을 결국은 충선왕이 사용을 했을 때 다시 왕에서 내려오게 되면서 이게 폐기가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충렬왕이 또 한 10년 하다가 1308년에 충선왕이 다시 즉위를 하죠. 이때 또다시 어떻게 될까요? 사헌부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 이제 대사헌이라는 직책이 나타난다는 거죠. 따라서 이 1308년 이후에는 사헌부라는 명칭이 조금 지속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한번 봐두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명칭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렬왕이 재즉위를 하면서는 이제 이 사헌부라는 게 감찰사라는 명칭으로 바뀌기도 한다는 것들이 기록으로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1388년에는 뭔가 사헌부라는 이 뭐라고 할까요? 기구의 명칭이 지속적으로 좀 보이고는 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대사헌이라는 관직명이 보인다라고 일단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저는 일단 대사헌이라는 명칭을 좀 중요하게 보았으면 좋겠다. 요거 한번 강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것이 바로
조준이죠. 그래서 대사원, 조준 등이라고 일단 한번 해석을 쉽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대사원, 조준을 말을 길게 드렸지만 그만큼 이 두 개 키워드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는 해석이 조금 편안합니다. 그죠? 자, 상서를 올린다. 그리고 상서해서 말하기를. 그 다음에 이제 정전제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역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제도 명칭으로도 볼 수 있을 만큼 깔끔한 세 글자죠. 근데 이제 이거는 제도의 명칭으로 보기보다는 발을 정자에 밭전자에 제도제자이기 때문에 밭, 논, 제도, 즉 전제를 바르게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여기에서는 어울립니다. 그래서 일단 대사원, 조준 이게 키워드가 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 정전제, 즉 전제를 바르게 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이 사료의 어떻게 보면 핵심인 거죠. 이 사료의 핵심 부분은 전제를 바르게 한다. 이 부분이 된다는 것 떠올리시면서 요건 역시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전제를 바르게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중요한 부분은 다 나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뒤에 부분에서 우리가 간혹 해석을 할 때, 요 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해석을 그냥 앞뒤 문맥상을 가지고 쌤들이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뭐 여러 가지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뒤에 문장들을 보시면서 네, 해석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6글자가 있는데 보세요. 족, 그 다음에 국용, 후, 민생 이런 식으로 이제 끊어 읽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족, 국용, 그 다음에 후, 민생. 자, 어떤 느낌이 드나요? 국용을 족하게 하고 민생을 후하게 한다. 자,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앞에 있는 정, 전제와 어울리게 해석을 한다면 전제를 바르게 잡아서 그렇게 한다면 이것이 국용을 충족하게 하고 그 다음에 민생을 아주 후하게 한다. 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간단한 단어들이지만 이 키워드들과 전체적인 문장을 한번 잘 봐두시면서 해석을 한번 해두시면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 줄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족, 국용, 후, 민생처럼 여기서는 인재를 택한다. 역시 네, 같은 문장 구조로 보시면 되겠죠. 족, 국용, 후, 민생, 택, 인재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네, 천천히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역시 계속 뭔가 비슷한 구조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떨칠 진짜죠. 그 다음에 이제 들거자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정령이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물론 이제 이 정령이라고 하는 걸 뭐 정치적 명령 이렇게 뜯어서 해석을 하려고 시도할 수는 있으나 기강, 정령 이렇게 이제 두 글자씩 봐두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해석은 이제 조금 전에 족구경, 후민생 이런 것처럼 편하게 하면 되겠죠. 구경을 풍족하게 하고 민생을 후하게 하며 그 다음에 인재를 잘 뽑고 그리고 라고 해도 되겠고요. 자, 그리고 기강을 진작시키며 기강을 떨치며 기강을 진작시키며 뭐 여러 가지로 이 진짜를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령을 받든다. 자, 정령을 받든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정령을 받든다 아니면 들걷자니까 정령을 받든다 말고 정령을 일으킨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의역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단어 자체에서 문장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것이 조금 더 한번 확인을 해두면 전체 문장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 차차가 되겠고요. 2차, 그 다음에 마땅할 당자에 지금 금자인데요. 이 당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꺼번에 지금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당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 글자나 있지만 해석은 오히려 그냥 지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에 자 어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급한 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죠. 근무. 그래서 근무라고 단어를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뒤에 마침표를 이제 찍어 놨잖아요. 이것이 가장 급선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대사헌, 조준 등이 상서를 올려서 말하는 걸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전제를 바로 잡아서 국용을 풍족하게 하고 민생을 후하게 하면서 인재를 뽑고 그렇게 하면서 기강과 정령을 떨치는 것. 바로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급선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실제로 어렵지 않죠? 자, 한번 더 해볼까요? 이제 지워가면서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대사헌, 그리고 조준 등, 상서왈, 정, 전제, 전제를 바로 잡고요. 이 해석하지 마시고 국용을 충족하게 하고, 보통 발족자인데 희한하게 충족하다 이런 뜻으로 더 많이 씁니다. 자, 국용을 충족하게 하다 하고 민생을 두텁게 하고요. 인재를 잘 뽑고 그리고 기강을 떨치고 정령을 든다. 정령을 일으키는 것. 바로 이것이 방금, 지금의 근무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사람이 지금 하자고 하는 건 뭡니까? 그렇죠. 전제를 바로 잡는 것.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줄에 무슨 한자가 나올까요? 자, 다음 한자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국조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는데요. 이제 이 국조라고 하는 것은 조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냐? 이제 그게 보통은 우리들 해석에 좀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이게 왕자를 붙여서 왕조라고 쓸 수도 있고요. 이것처럼 이제 국조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이 조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복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쭉 이어져 가는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왕위나 어떤 국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그 느낌을 좀 찾아두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국조라고 하는 것을 국가의 어떤 운수 자 그런 식으로 해석도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조라는 것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좀 이해 그리고 기억 그렇게 해둔다면 굳이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뭐 다시 얘기한다면 이 국조라는 것을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국조의 장단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국가의 운세가 또는 국가의 운수가 길고 짧은 것 장단이니까 뭐 그렇게 이제 요 5글자를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말 그대로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냥 국조라고 그대로 느낌을 살리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조가 길고 짧은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온다 또는 나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자, 출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어라고 하는 게 뭐뭐에서이니까 결국은 이거는 뒤에 있는 어떤 문장들에서 나온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결국은 국조의 장단은 자, 국조의 장단은 출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디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바로 민생의 고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민생지까지는 읽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쓸고자에 즐거울 낙자죠. 그럼 우리가 보통 고생한다. 이때 쓰는 게 고이고 그 다음에 즐거울 낙이니까 이것도 역시 뜯어서 해석을 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고락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고생이라는 말은 좀 그러니까요. 뭔가 괴로움, 그리고 즐거움. 자, 그렇게 또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그렇다면 민생의 고락, 민생의 괴롭고 즐거움에서 나온다. 무엇이? 국조의 장단이. 그래서 한 나라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길게 가느냐, 짧게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민생이 아주 힘들고 괴로우냐, 아니면 민생이 아주 짧으냐, 민생이 아주 즐거우냐. 에 따라서 이 국조의 운명이 결정된다. 뭐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문장을 보시면 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뒤에 문장을 보면서 and로 하든 but로 하든 보시면 되는데 자, 앞에 거랑 문장 구조가 똑같네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민생지고락이라고 하는 구조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국조의 장단은 민생의 고락에서 나오고 그리고 민생의 고락은 해가지고 아하 자 요거랑 보겠습니다. 제어 자 그러면 여기에 출어가 있고 여기는 제어가 있죠. 똑같은
한자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즉 어디에서 나온다라는 말과 이거는 어디에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끝에 이 5글자가 역시 좀 포인트가 될 겁니다. 전제의 뭡니까? 균부. 그러면 전제, 토지 제도가 균등하냐? 그 다음 부는 아니 불자니까 균등하지 않으냐? 자, 그렇게 이제 문장을 이해해 둘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두 줄을 해석해 볼까요? 국조의 장단이라고 하는 것은 민생의 고락에서 출어 나오고, 그리고 민생의 고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디에서 나온다? 바로 전제가 토지제도가 균등하냐, 균등하지 않으냐 하는 데서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제가 그래서요, 역시 마지막 키워드를 여기에 전제의 부에다가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이 사료의 핵심 부분은 대사헌 조준이 얘기했다는 것도 주요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빨간 줄을 해놓았던 것처럼 전제를 바르게 한다는 건 이게 또 키워드가 되겠고, 마지막 줄에 있는 전제의 균등함과 부, 아니 불자하고 똑같은 뜻이니까요. 균등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 자,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세 번째 줄부터 깔끔하게 한번 지우면서 해볼까요? 이왕이면 뭐 한자 연습하는 거니까 첫 번째 줄부터 다시 한번 더 눈으로 쭉 보시면서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줄부터 가보시죠. 갑니다. 대사원 조준 등이 상서왈, 상서를 올려서 말하기를 정전제, 전제를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 하는 이것은 바로 국용을 풍족하게 하고, 그 다음에 민생을 후하게 하며, 그리고 인재를 잘 뽑아서 국가기강을 떨치고 정령을 일으키는 것, 바로 이것이 지금의 가장 급선무다. 전제를 바르게 해서 국용을 충족하게 하고 민생을 두텁게 하는 것, 그리고 인재를 뽑아서 기강을 떨치고 정령을 일으키는 것, 바로 이것이 급선무다. 이 중에서 가장 급선무는 뭐죠? 전제입니다. 전제를 통해서 이것을 하자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자, 세 번째 줄 국조. 네, 제가 금방 뭔가 클릭을 잘못하면서 화면이 팍 아마 튀었을 건데요. 연속적으로 다시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세 번째 줄을 하려다가 좀 화면이 튀었는데요. 일단 세 번째 줄 다시 한번 더, 이미 좀 깔끔해져 있지만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네, 가보죠. 자, 국조가요. 네,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두시고, 그래서 나라의 운수, 운세의 장단, 길고 짧은 것은 출러, 어디에서 나온다? 민생의 고락에서 나온다. 그리고 이 민생의 고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전제의 균부, 전제가 균등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라고 다시 한번 더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아직까지 이 클릭을 좀 잘못하는 바람에 판이 한번 팍 튀어버렸는데요. 앞부분을 다시 한 몇 분을 새롭게 할까 하다가 그냥 이것도 괜찮다 싶어서 이렇게 조금 판이 튀었지만 이해 한번 해두시고요. 전체적으로 이것이 바로 조준의 전제 계획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한번 해두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자료의 제목을 보면은 1388년이라고 나와 있을 건데, 바로 이러한 시기에 이렇게 조준은 전제 계획안을 제시를 했고요. 결국은 바로 이런 것이 고려 말에 여러 가지 토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나가는 그런 단초가 되게 되고요. 결국은 1391년에 과전법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하는 그런 기반이 되는 사료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조준의 1388년 전제 계획안을 봤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대사원 조준이라는 사람과 그다음에 이제 정전제 이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료를 빨리 어떤 것인지 좀 체크해 낼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러한 전제 계획안이 결국은 바로 과정법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반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들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조선 건국의 경제적 기반이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사료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